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 고려의 깊은 산골, 푸른 논과 울창한 숲 사이에 자리 잡은 한 마을에 젊은 서생 박민재가 홀어머니 이용란과 함께 살고 있었다. 민재는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지혜가 다소 부족하여 어머니는 늘 그를 걱정하곤 했다. 어느 날 가난에 시달리던 집안은 결국 유일한 보물, 황금빛 송아지를 팔아 쌀과 곡식을 사오기로 결심했다. 이 송아지는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았기에 이용란은 민재를 불러 엄중히 당부했다. 민재야, 이 송아지는 우리 가문의 배요, 우리의 희망이다. 이 귀한 것을 절대 200냥 이하로는 탈지 말 거라.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받되 절대 그 이하로는 안 변다. 어미 말 잘 새겨 듣거라. 민재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송아지의 고삐를 잡아 장터로 향했다. 길을 가며 그는 송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녀석아, 너 덕분에 우리 모자가 굶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너를 보내야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송아지에 대한 애틋한 정이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고삐를 단단히 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젖어 있었다. 장터에 도착한 민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상인 장덕수가 얼굴에 탐욕을 가득 띠고 한 젊은 여인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장덕수는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이 여인을 보아라. 어찌 이리도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눈처럼 하얀 피부,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최영선 부인의 막내딸조차 이 여인 곁에서는 하녀에 불과하다. 그는 군중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가? 이토록 아름답고 고운 여인을 어디서 또 찾겠느냐? 이 여인을 얻고 싶다면 금은 보아든 튼튼한 소나 말이든 가져오라. 설마 이 여인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럼 너희 눈이 멀었을 뿐이다. 여인은 고배 질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할 뿐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장독수는 사람들의 망설이는 태도에 짜증을 내며 다시 소리쳤다. 이 멍청한 것들아,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좋다, 내가 값을 낮춰주마. 튼튼한 송아지 한 마리만 가져오면 이 여인을 즉시 내주겠다. 그 말을 들은 민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여인의 두려움에 찬 얼굴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장독수에게 말했다. 분명히 당신은 송아지 한 마리만 주면 이 여인을 놓아주겠다 했소. 자, 이 송아지를 드리겠소. 부디 그 여인을 풀어주시오. 장덕수는 민재를 흥미롭게 바라보다니 송아지를 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호, 이 송아지를 보게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하구나. 좋아, 이 거래 성사다. 그렇게 민재는 가문의 가장 귀한 보물인 송아지를 장덕수에게 넘기고 여인과 함께 장터를 떠났다.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바보 같으니 송아지를 내주다니. 아무리 저 여인이 선녀라 해도 밥을 짓지도 채소를 따지도 못할 터인데 저리 귀한 송아지를 허비하다니 어리석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찌하여 저런 악독한 상인에게 붙잡히신 겁니까? 여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한밤중에 이 땅에 내려왔다가 황량한 곳이라 생각하고 잠시 머물렀는데 그 상인에게 붙잡히고 말았어. 천상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가 내 날개 달린 옷을 빼앗아 버렸고 나는 이곳에 갇히게 되었소. 당신은 큰 대가를 치르며 나를 구해 주었으니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민재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괜찮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 너무 걱정 마소. 한편 집에서 초조히 기다리던 이용란은 민재가 장터에서 송아지를 죗값에 팔았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아들이 낯선 여인과 함께 돌아오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민재야, 이 여인은 누구냐? 송아지는 장터에서 어찌 되었느냐? 죗값을 받았느냐? 민재는 머뭇거리다 사실을 털어놓았다. 송아지를 주고 여인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용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멍청한 것아! 네 머리는 장식으로 달린 것이냐? 설령 저 여인이 선녀라 한들 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저 상인이 송아지 한 마리에 저 여인을 내주었겠느냐? 너는 그저 속기 시은 바보일 뿐이다. 귀한 송아지를 속아 넘어다니. 민재는 어머니의 꾸짖음에 고개를 숙였지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진정 선녀입니다. 다만 날개 달린 옷을 잃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용란은 화가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날개 달린 옷, 터무니없구나. 저 여인 때문에 송아지를 잃었으니 내일부턴 우리 모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 멍청한 놈아. 어머니의 호통에 비쳐 민재는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오. 어머니께서 워낙 직설적이셔서 그러니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대답했다. 괜찮아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니 내가 섭섭할 일은 없소. 그날 밤 박민재는 저녁을 차려놓고 옆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가 장터에서 데려온 여인은 어머니 이용란과 함께 안방에서 쉬고 있었다. 깊은 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여인이 민재의 곁으로 슬며시 다가와 누웠다. 놀란 민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남녀가 한 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오? 여긴 내 잠자리요. 어서 나가시오. 여인은 놀란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구한 것은 내 곁에서 밤을 보내고자 함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유고를 딛고자 여기 온 것이오. 민재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오. 나는 송아지를 내주고 어머니의 꾸짖음을 감내하며 오직 당신의 불쌍한 처지를 동정한 것뿐이오. 그 이상의 욕심은 내게 없소. 부디 방으로 돌아가시오. 천상에서 오니가 이리 경솔히 행동해서야 되겠소? 내 말 잘 들으시오. 여인은 민재의 단호한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새벽이 되자 잠 못 이룬 듯한 여인은 갑작스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잠든 줄 알았던 이용란이 나지막히 입을 열었다. 어딜 가려는겨? 너를 매질하고 싶지만 내 아들의 선한 마음을 더럽힐 수 없으니 이번만은 용서하마.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남을 속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 말에 여인은 가슴이 철렁하여 숨이 막힐 듯했다. 깊이 숨을 들이신 뒤 말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이르자 아침에 만난 상인 장덕수가 교활한 미소를 띠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그래, 저 집에서 훔칠 만한 게 있었나?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 집은 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가세요. 장덕수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물었다.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나? 정말이에요. 거지집이나 다름없어요. 제발 가세요. 장덕수는 혀를 차며 말했다. 송아지까지 내준 집이
그렇게 가난할 리 없는데 아깝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떠났다. 여인은 잠시 멈춰서서 장덕수를 따라갈까 고민하다가 품에서 귀한 비단 한 필을 꺼내 조심스레 마당 바닥에 놓았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생존을 위한 싸움 속에서 나는 두 사람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다. 이 비단은 송아지의 값을 대신할 수 없지만 작은 선행이라도 갚고자 놓아둔다. 그리고 그녀는 장덕수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이용란은 마당에서 비단을 발견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저 여인이 두고 간 건가? 악한 마음으로 얻은 물건을 팔아 생계를 이으라는 거냐? 비단을 집어들고 밖으로 던지려던 이용란을 잠에서 깬 민재가 말렸다. 그는 다가가며 물었다. 어머니, 어제 데려온 그 선녀는 어디 갔나요? 혹시 아시는지요? 이용란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여인은 새벽녘 내가 잠든 사이 하늘로 돌아갔다. 비단을 남기며 너와 작별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하더구나. 민재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역시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분은 진짜 선녀였어요. 아들의 순수함에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단 이용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됐다. 이 비단을 장터에 내다 팔아 쌀과 곡식을 사오너라. 하지만 명심해라. 이번엔 사람이나 짐승 같은 터무니없는 것과 바꾸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곧 돌아오겠습니다. 민재는 밝게 웃으며 장터로 향했다. 이용란은 아들의 선한 마음에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그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다짐했다. 민재가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인의 횡망을 물었다. 민재는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 여인은 진정 선녀였어요. 제가 잠든 사이 하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수군거렸다. 저 멍청한 녀석, 어떻게 저를 속이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는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민재의 순진함을 비웃었지만 그의 선함에 마음이 움직인 이들도 있었다. 그때 마을의 유명한 최상규 판관의 딸 최은혜가 장터를 지나가다 민재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그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한 그녀는 하인을 시켜 민재를 불러오게 했다. 민재가 다가가자 최은혜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말했다. 민재님, 지나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지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믿어요. 당신은 주저없이 옳은 일을 했고 그 선한 마음은 학문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민재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을 뿐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혜는 민재의 진심에 더욱 감동받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순수한 선함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하지만 당신의 맑은 마음을 보고 이 세상에 희망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다른 이들보다 나은 대우와 2배의 품삯을 드릴게요. 민재는 놀라서 최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세상이 바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 같은 자가 당신의 집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2배의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최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한 선행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어요. 걱정 마세요.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채은혜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 집은 마을의 유명한 최상규 판관의 저택이었다. 민재는 그곳에서 일하며 가난에서 벗어났고 이용관 역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게다가 채은혜의 주선이로 민재는 귀족 가문의 여인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몄다. 한편 장덕수와 민재를 속였던 여인은 다른 마을에서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다 관아에 붙잡혔다. 그들은 매질을 당했고 장덕수는 다리를 절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산속으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을 섬기며 남은 생을 보냈다. 옛날 고려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외딴 마을에서 푸른 산봉우리와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윤필재와 그의 아내 은향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식을 두지 못했고 생계는 늘 궁핍해 끊임없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다. 윤필재는 멀리 떨어진 마을들을 다니며 소금을 등에 지고 팔았지만 그 수입으로는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심지어 주막을 열 돈조차 없어 낯선 이들의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하거나 때로는 구걸로 하루를 연명해야 했다. 그들은 마치 거지와 다른 바가 없었지만 단지 양동이를 들고 다니지 않았을 뿐이다. 어느 날 윤필재는 끊임없는 고난의 세월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떠돌며 구걸하는 삶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계를 꾸릴 수 없다. 차라리 이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에는 부귀 영화와 풍족한 음식과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절망의 나락에 빠진 그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깊은 밤, 무모한 결심을 품고 산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고 그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져 삶을 끝내려 했다. 윤필재는 차딜난 우물가에 서서 한 발, 또 한 발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깊은 우물 불바닥에서 은색 머리칼을 휘날리는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목소리는 산과 숲을 올리는 위엄으로 가득 찼다. 한밤중에 어찌하여 이 깊은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죽음을 찾으려 하느냐? 윤필재는 깜짝 놀라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산신령이시여, 당신의 평온을 방해한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아무리 애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 이 우물에 몸을 던져 고통을 끝내려 했습니다. 산신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이 생을 포기하려 하느냐? 그 이유를 말해보라. 윤필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속 깊은 한을 토로했다. 저는 소금을 팔아 생계를 꾸리지만 아내와 함께 아무리 고생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구걸로 연명하는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음 생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산씨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다가 한참 만에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어리석은 자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어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악행을 저지르면 영원히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부귀를 꿈꾸는 헛된 망상을 버려라. 윤필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가난은 제 운명이었으나 아내와 결혼한 뒤로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품속에서
빛바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안경이었다. 이 안경은 12간지의 기운을 담고 있어 사람의 본성을 짐승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너의 마음을 헤아려 이 안경을 주겠다. 집으로 돌아가 이 안경을 쓰고 네 아내를 보아라. 그러면 너의 운명이 어찌하여 이리 꼬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윤필재는 산신이 걷는 안경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은양은 부엌에서 집안일을 돕고 있었다. 윤필재는 문 밖에서 안경을 쓰고 은양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신음을 내뱉었다. 안경 너머로 은양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까만 개의 형상이었다. 은양은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여보, 한밤중에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주제에 대체 어디로 쏘다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윤필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경을 벗고 말했다. 진정하시오, 아내여. 내가 산에서 산신을 만나 이 안경을 받았소. 이걸 쓰고 보니 당신이 까만 개로 보였소. 그래서 놀란 거요. 은양은 눈을 부릅뜨며 화를 냈다.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내가 개라니. 지금이라도 당신 입을 물어 뜯어야겠어요. 그녀는 화가 나 안경을 빼앗아 쓰고 윤필재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깃털이 빠진 초라한 닭이었다. 은양은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내 남편이 닭이라니. 어쩐지 내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더라. 머리가 닭대가리라 그런 거였어. 심지어 밤에도 형편없으니 태생이 닭인 게 찔림없어. 윤필재는 아내의 조롱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닭이고 아내가 개라서 매일 싸우고 소란을 피웠구나. 애초에 우리는 맞지 않는 짝이었기에 자식을 낳지 못했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장사도 잘 되지 않았던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운한 운명을 곱씹었다. 며칠 뒤 소금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 부부는 또다시 먼 마을에서 낯선 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주인 박 씨는 그들을 보며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투덜거렸다. 왜 이런 떠돌이 거지들을 집에 들였소? 생계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자들을, 그것도 둘이나. 은양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나리, 세상은 서로 돕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시길 청합니다. 박 씨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말했다. 돈 한 푼 내지 못하면서 어찌 그리 인색할 수 있소?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이런 자들에게 낭비해야 하오?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고 있어. 윤필재와 은양은 고개를 숙인 채로 그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고 앞날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릿했다. 산신에게 받은 수정 안경을 꺼내 들고 조심스레 둘러보았다. 안경 너머로 박 씨는 사나운 검은 개의 형상을 띠고 있었고 그의 아내 채연화는 놀랍게도 윤필재와 똑같은 초라한 닭의 모습으로 보였다. 박 씨는 안경을 쓴 윤필재가 자신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눈치채고 물었다. 네 손에 든 그 물건은 무엇이냐?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냐? 윤필재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이것은 산신께서 하사하신 수정 안경이옵니다. 이 안경은 신비한 힘을 지녀 있어 사람의 본성을 12간지의 짐승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는 산속에서 산신을 만난 이야기와 안경의 비범한 능력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그런 터무니없는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이냐? 어디 나도 한번 보자. 윤필재가 안경을 건네자 박 씨는 안경을 쓰고 자신의 아내와 윤필재 부부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아내는 닭이요, 네 아내는 개로 보이는구나. 박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윤필재를 구석으로 불러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내 삶이 어찌하여 이리 불화로 가득했는지 알겠구나. 왜 우리 부부가 늘 다투는지 깨달았다. 이 안경을 보기 전에는 그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의 시비간지가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이야. 개는 개와고 닭은 닭과 살아야 세상이 화목하리라. 그러니 이렇게 하자. 네 아내는 개띠이니 나와 잘 맞을 것이고 내 아내는 달띠이니 너와 잘 맞을 것이다. 서로 맞지 않는 짝과 고통받으며 살 바에 아내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윤필재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하늘이 정한 인연을 어찌 그리 쉽게 바꿀 수 있단 말이오? 박 씨는 눈썹을 치키며 말을 이었다.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아내와 결혼한 뒤로 단 하루라도 행복했던 날이 있었나? 나도 자네의 비참한 삶을 보았다. 자네 아내의 멸시와 잔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나? 내 아내는 마음을 착하나 그 지나친 잔소리가 나를 미치게 해. 나 역시 자네와 다를 바 없네. 이 고통을 끝내고 서로 맞는 짝과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박 씨는 자신의 지난 날을 털어놓았다. 결혼 전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근심 없이 먹고 마시며 살았지. 하지만 결혼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를 시작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지. 그때는 내가 노력을 덜 했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잘못된 짝을 만난 탓이었어. 자네도 마찬가지 아닌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다 결혼 후 3년 흉년을 만나 집과 땅을 잃고 떠돌이가 되었지. 모두 맞지 않는 시비간지 탓이야.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아. 내 말대로 하면 우리 모두 부유하고 행복한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윤필재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은양과의 끝없는 다툼과 가난에 지쳤던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잔소리를 견디고 싶지 않았다. 과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부유함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소. 그렇게 하십시다. 그날 밤 윤필재는 조용히 박 씨의 아내 채연화를 이불에 싸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먼 마을로 도망쳐 채연화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살 것을 청했다. 채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찌 하늘의 인연을 이리 쉽게 버릴 수 있나요? 이런 미신 하나로 영원한 행복을 바랄 수 있겠어요? 윤필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미안하오 부인. 박 씨가 이 일을 꾸몄어. 나도 그 말에 흔들려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인이 원치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소. 채연아는 이를 악물고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됐어요. 그 집에 더 머물면 내 심장이 터질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나를 버린 자를 후회하게 만들며 당당히 살아가겠어요. 그날부터 윤필재와 채연아는 소금 장사를 시작했다. 채연아는 장터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보세요. 시어머니께 밍밍한 밥상이라 꾸지람 받는 새댁들. 이 최상급 소금을 보세요. 밍밍한 전 한 줌, 밍밍한 찌개 2줌에 넣으면 음식이 살아납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장사 솜씨는 놀라웠다.